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영대 스누비즈 포럼 오늘 강의를 맡은 신지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ESG, 위기와 미래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즘에 ESG 어떻게 느끼세요? 이거 트럼프 당선돼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저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강의 시간이 좀 짧아서 어떤 식으로 ESG 경영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늘은 ESG가 지금 뭐 트럼프 정권도 나오고 해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ESG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소개는 신지현이라고 하고요. 이규제큐티브 MBA 15기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졸업이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로컬 기업에 스케일업 파트너 CSP라고 하는 기업에 최근 부사장으로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ESG 관련된 책도 2권 있고 공저자로 혹은 저자로 책도 쓰고 그리고 ESG 관련된 강연이라든가 지방공기업 평가원에서 ESG 전담 강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통 ESG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때 보여드리는 차트예요. 그래서 죽은 행성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환경운동가의 이야기인데요. 불타는 지구입니다. 최근에도 캘리포니아 쪽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도 대피하고 했었는데요. 이런 화재, 원인 모를 화재가 갑자기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혹은 팬데믹을 겪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을 점점 더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기후위기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환경과 사회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적으로 살펴보는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ESG가 부상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들을 좀 살펴봤어요. 크게는 3가지 기사가 제 눈에 좀 많이 띄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시는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그럼 ESG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뭐 잘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취임하던 날 파리 협정 재탈퇴를 위한 것에 협정에 행정명령에 바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시추를 하겠다 이런 것들도 바로 움직임이 있고요. 물론 ES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요. ESG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기후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됐었고 보시는 화면처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글로벌 기후 관련 뮤추얼 펀드 순자산 총액이 급증했었어요. 7배 이상 급증을 해서 실제 5,410억 달러까지 확대가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5,330억으로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는 ESG 투자는 이제 안 하는 건가? 줄어드는 건가?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봤던 기사인데요. 세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ESG를 이제 전도사 역할을 했던 기업이 있죠. 바로 SK그룹인데요. SK그룹이 ESG 팀을 없애서 생존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ESG 부서가 성과관리팀이라고 하는 부서의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돼서 사실 거버넌스 구조가 굉장히 바뀌었다. ESG를 우선순위 하던 것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ESG 위기인가? 이제 더 이상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는데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화면들은 ESG가 실제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를 각각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마다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 현대제철 사례인데요. 먼저 환경입니다. 포스코가 용광로가 멈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2022년에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발생을 하면서 물이 넘쳐서 용광로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 용광로 철을 녹이려면 용광로가 있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재생시키는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 분기의 영업 이익이 무려 이제 46.7%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환경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수해로 발생을 해서 그게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도 체감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올과 알마니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EMBA에서 IFS를 이태리로 갔을 때였어요. 근데 마침 그때 교수님이랑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태리에서 중국 하청업체를 썼었는데 그들이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그 명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이태리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명품 기업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이 여파가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명품 기업에서 어떻게 노동 착취라든가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화학물질을 다 마시면서 그렇게 노동 환경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390만 원짜리 명품백을 실제로 임금은 10만 원이 채 되지 않게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매출도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매장까지 와서 그 사건은 어떻게 해결됐냐라고 묻는 소비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대표님이 깜짝 놀라시기를 우리나라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ESG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버넌스 영역인데요. 이 기업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메일 유업과 남양 유업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은 매출과 시가총액의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남양유업이 월등하게 매출과 시가총액이 높은데요. 이게 교차하면서 역전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남양유업에서 사건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2013년에 갑질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대리점주가 폭언을 하고 판매 물량을 밀어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양 측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회사 돈을 활용하는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의해서 7년 새 매출이 2%, 24% 그리고 영업이익은 99.4% 정도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일 유업과 역전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60년간 이끌었던 오너 경영이 최근에는 이제 사모펀드, 한행컴퍼니로 새 주인을 맞아가지고 준법 윤리 경영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는데 큰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영역에 있어서 ESG 경영을 잘 못했을 때 재무적인 성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ESG가 여전히 굉장히 뭐 트럼프라든가 네거티브한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ESG 투자, 아까 펀드의 액수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ESG 관련된 뭐 재생에너지라든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1년까지는 5조 4,200억 달러까지 도달할 예상이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재생에너지, 에너지 시장 쪽으로는 더 돈 주머니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언한 기업들이 보통 애플만 아리백을 선언했다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플과 거래 관계에 있는 공급망 상에 있는 하청업체들도 같이 재생에너지를 써줘야지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처음에는 애플에서 인프라를 깔 수 있게 당근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프라 설치하세요 라고 지원책을 주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너네 아직도 재생에너지를 안 써? 라고 하면서 공급망에서 잘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200여 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 아리백을 선언하고 ESG 경영을 하는 것에 우리도 중소기업도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SG와 관련된 규제 중에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일 텐데요.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해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작년 말쯤에 유리벽에 코가 깨져가지고 산업재해를 겪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면은 굉장히 중장비 회사의 뭐 제조산업군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에 있는 분들도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은 만약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피해가 있죠. 첫 번째로는 굉장히 어렵게 쌓은 기업의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벌금을 많이 내기도 하고 혹은 이런 규제 때문에 뭐 대표님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은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규제는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런 규제들이 2010년 대비해서 5배 이상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으로 유럽에서도 CBAM이라든가 이런 탄소국경 조정제도 같은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나 뭐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CBAM 같은 EU에 관련된 규제들도 같이 챙겨야 되는 기업들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BAM 같은 경우도 2026년부터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선진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불타는 지구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처럼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과 사회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쌍방향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 중대성 평가라고 하고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이중 중대성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바로 유니레버입니다.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2100년도에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1.5도씨가 아니라 뭐 2도씨, 4도씨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유니레버가 차밭이 있어요. 근데 이 차밭의 위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차에 관련된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후 시나리오까지 대응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카콜라 사례인데요. 코카콜라가 이 플라스틱 병, 용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재생 보트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용기를 100% 수거해서 재활용하겠다. 그리고 50% 이상은 재생 원료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코카콜라랑 보틀링 파트너 8개 기업이랑 같이 돈을 모아서 1,700억 규모의 코카콜라 지속가능성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재생보트를 만들거나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니레버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좋은 사례로 제가 가져오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그 ESG 관련된 목표를 후행하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하긴 했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사례인데요. 스타스테크라고 해서 정말 불가사리를 아낌없이 쓰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비전을 쓰레기로 환경을 구하자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불가사리의 골편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듭니다. 근데 나머지 쓰레기들이 또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액체, 폐액으로 그 액체 비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콜라겐, 그 불가사리가 재생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콜라겐을 활용해서 화장품 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학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제가 좀 놀라웠던 부분은 이걸 직접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IP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옷의 고어텍스처럼 이런 콜라겐을 원료나 IP로 파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장품 기업을 경쟁사로 가져가거나 판관비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IP로 우리의 고객으로 화장품 기업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게 굉장히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원래 스타스테크에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 때 인산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인산염을 원래 중국에서 100% 수입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중국이랑 미국이랑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인산염을 수입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표님이 고민하다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 아니면 디스플레이 기업에서 인산염을 사용한 다음에 폐인산염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인산염을 가져다가 재생인산염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 재생인산염으로 골편을 활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고 그 친환경 제설제를 다시 기업한테 판매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오픈 이노베이션인데요. 보통 이노베이션 하면은 과거에는 기업 내부의 R&D 팀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냈는데요. 근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성공할지 여부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외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 뭐 산학협력이 될 수도 있고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혁신을 이뤄내는 것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ESG 기반으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계 기업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린 패키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친환경 패키징을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식품 제조업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마트 에브리데이 같은데 도시락을 납품하는 패키징을 같이 만든다거나 하는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웍스메이트 같은 경우는 일용직 건축 노동자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만든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에서 안정적으로 일용직 노동자를 구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JM 웨이브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내연 자동차에 부품 교체만 해서 전기 자동차로 개조를 해주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자동차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전기 회사로 개조하는 그런 기술력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ESG가 그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 체인까지 같이 바꾸고 혁신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CES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가전 전시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다 나가고 있죠. 근데 이 CES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굉장히 주목해야 될 기술 트렌드를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25년의 CES에서는 주제가 다이브 인이었어요. 그래서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술 혁신 가능성을 탐구해보자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CES는 2021년 이후로 계속 ESG라든가 서스테이너빌리티 같은 것들을 주요 주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5년에는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기술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터 시티, 서스테이너빌리티 아니면 보안, 인간 안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올해 추가된 주제 중에 에너지 전환 기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술과 ESG가 굉장히 시너지를 내서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페이지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도표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2년 후에 우리한테 닥칠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10년 뒤에 우리에게 닥칠 리스크가 무엇이 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도표가 있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우리에게 닥칠 리스크를 보면요. 상위 4위까지, 1, 2, 3, 4위까지가 모두 글로벌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부분이 리스크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타는 지구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도 겪으면서 굉장히 기업들이 위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심각하게 발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응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통해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중위기입니다. 위기가 하나만 와도 좀 무서운데요. 이게 다 얽히고 설켜서 연결되어서 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전에서 엄청난 부채를 떠안고 우리 전기요금을 좀 싸게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일 텐데요. 이렇게 전기요금이 오르면 가장 먼저 누가 피해를 볼까요? 바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위기까지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강인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저는 스타트업에서 C레벨로도 일을 했었는데요. 10명 정도 되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존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했었는데 아무리 뭐 돈을 많이 버는 걸 둘째치고
그런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은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다녔던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유니콘 기업이 된다면 저는 행복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 상냥하지 않으면 살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문장인데요. 아무리 유니콘이 돼도 예를 들어 직원들이 맨날 응급실에 실려나가고 대표는 맨날 욕을 하고 술 먹으면은 주먹질을 해대고 하는 기업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이처럼 어떤 기업이라는 것은 성장을 할수록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개발한 AI가 굉장히 화제였죠. 딥시크라고 하는 AI인데요. 저는 ESG도 뭐 아까 기술과 시너지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파괴적인 혁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에는 계속 돈이 몰리고 있다,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중간중간에 드렸었는데요. 이처럼 결국은 ESG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기술과 시너지를 내고 그리고 좀 더 파괴적인 혁신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역방향으로 환경과 사회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강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